감히 한국이 또 과거사를 들먹여? 상하다 연안읍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1년 2개월 동안 고생하고서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한국 제조업의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의존도 92.1%, 재고 91분. 전 세계가 한국의 항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던진 한마디에 도쿄가 얼어붙었습니다. 108일이면 충분합니다. 일본이 30년 걸린 기술을 석 달 만에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108일 후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일본 화학업계 초토화. 그 108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부터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37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팀 연구원 박시연. 평소라면 절대 이 시간에 전화할 애가 아닌데. 책임님, 지금 당장 뉴스 보셔야 해요. 일본이 우리한테 폭탄을 던졌어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TV를 켜자마자 보인 속보 자막. 일본, 한국향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 단행.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였어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소재들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회로 패턴을 그리는 잉크 같은 거고, 불화수소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조각칼이죠.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거의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토레지스트는 92%, 불화수소는 44%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수출을 막으면 우리 반도체 공장은 석 달 안에 멈춰야 했습니다. 5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삼성 서울 사옥, 수원연구소, 화성공장, 평택공장이 동시에 연결됐죠. 화면 속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현재 재고 상황부터 파악합시다. 부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각 공장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성공장 포토레지스트 재고 87일분입니다. 평택은 92일분 확보 상태입니다. 기흥공장 불화수소는 74일분밖에 없습니다. 74일. 2달 반이면 우리 주력 공장이 멈춘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공급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도쿄 지사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JSR, 시네츠, 스텔라 케미파 모두 수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공급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최소 90일은 걸린다고 하네요. 90일. 우리 재고가 바닥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다른 국가에서 대체 조달은? 벨기에 업체와 접촉 중인데 물량이 우리 수요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 주포는 아예 관심이 없고요.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때 평택공장 공장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중국산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중국산. 품질이 형편없기로 유명한데 테스트는 해봤습니다. 수율이 70%로 떨어집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죠. 수율 70%. 반도체 100개를 만들면 30개가 불량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사들은 99% 수율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70%로 떨어진다.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8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상황을 보고받고 싶다고.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중단 시 예상 손실액, 일일 매출 손실 약 500억 원, 한 달이면 1조 5천억입니다. 숫자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멈추면 애플도, 구글도, 전 세계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중국으로 발주를 돌릴 가능성이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종말을 의미했으니까요. 11시, 일본 언론들이 축제 분위기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결국 무릎 꿇을 것, 반도체 왕국의 몰락, 이런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특히 한 일본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큰 소리만 칩니다. 하지만 기초 소재 기술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석 달 안에 항복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였어요. 오후 2시, 저는 소재개발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연구원 47명이 회의실에 모였을 때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두려움, 불안, 분노, 다양한 감정이 읽혔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90일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90일 안에 우리가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낸다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기술 독립을 이루는 겁니다. 연구원 박시연이 손을 들었어요. 책임님, 정말 가능할까요? 일본이 30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30년 걸릴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제 대답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도전 의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프로젝트명을 정했습니다. 프로젝트 독립. 너무 직설적인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기술 독립. 진정한 독립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90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전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프로젝트 독립이 시작된 지 사흘째,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고는 이미 70일 1분으로 줄어들었고, 시간은 가차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연구소 지하 3층 특별회의실,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산업분석관이 준비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너무나 잔인했거든요. 포토레지스트 일본 의존도 92.1%, 그중 JSR이 단독으로 58%를 차지합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죠. 우리는 일본이 쳐놓은 거미줄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기술 격차입니다. 일본은 80년대부터 이 분야를 개발했는데 우리는 사실상 제로베이스나 다름없습니다. 선임연구원 강태석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해볼 수는 이미 해봤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잘랐죠. 사실 우리 팀은 밤새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분석했거든요. 분자 구조는 파악했어요. 하지만 제조 공정이 문제입니다. 온도, 압력, 촉매, 반응 시간,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버립니다. 그때 박시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벨기에 업체와 통화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어요. 유럽이 유일한 대안이었으니까요. 월 공급 가능 물량이 우리 하루 사용량입니다. 가격은 일본산의 3.5배고요.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방금 미국 주폰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구매팀장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공급 불가.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젠장. 평소 과묵한 강태석 박사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40년 가까이 연구소에서 일한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중국 공급사와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상하이 화신캠의 왕 사장이 화면에 나타났죠. 우리 제품 품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희망적으로 들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낸 샘플로 테스트를 돌렸을 때 결과는 참담했거든요. 수율 72.3%입니다. 품질관리팀의 보고였어요. 100개 중 28개가 불량. 이런 수율로는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균일성이 떨어져서 같은 라인에서도 품질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본 기술에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마약처럼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그들의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녁 8시 청와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재계 총수들이 모두 모였죠. 현대, LG, SK,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삼성 부회장이 답했습니다. 90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안에 해결책을 못 찾으면. 말끝을 흐렸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끊긴다는 걸. 그때 산업부 장관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온 정보인데 그들이 2차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장비와 부품 168개 품목 추가 규제를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168개 추가? 그럼 우리는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도. 누군가 말했지만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로 답해야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기술로 답한다. 말은 쉽지만 어떻게?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회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강책임, 기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적이요? 아니,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현실이죠. 92.1% 의존도를 0%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주기율표를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단순한 원소들의 조합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새벽 2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려 하니까 실패하는 거라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면 어떨까? 저는 급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친 짓을 할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92.1%라는 덫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규칙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구심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92.1%의 의존도를 한 번에 0으로 만들 순 없어요. 하지만 50%, 30%, 10%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D-Day 플러스 7일. 청와대 지하 2층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소환됐을 때 저는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전시 상황실을 방불케 하는 대형 스크린들, 각 부처 실무진들이 가득 찬 상황실, 한국 반도체 공장들의 실시간 가동률이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죠. 하루하루 떨어지는 재고량이 카운트다운처럼 보였습니다. 강우진 책임연구원 입실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대통령이 앉아 계셨고 양옆으로 경제부 총리, 산업부 장관, 국정원장까지 포진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책임.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읽기 전에 먼저 할 말이 있었죠. 각하, 불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대통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하시군요. 좋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으니까요.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는 일본 수준의 순도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포토레지스트에 필요한 99.9999% 식스나인 순도는 그들이 30년간 쌓은 노하우입니다. 실망스러운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회로가 있습니다. 순도를 9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는 후처리 공정으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정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계산상으로요? 실제로는요? 그걸 확인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경제부 총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주가 하락으로 증발한 시가총액이 47조 원입니다. 투자 규모가 얼마든 그보다는 쌀 겁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돌아서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책임,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으니까요. 첫째, 무제한 예산. 둘째, 모든 규제 해제. 셋째, 전국 최고 인재 차출 권한. 그게 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실패해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한 요구라니. 하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코드명을 정하죠. 이 프로젝트를 산업부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프로젝트 불사조는 어떻습니까? 재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아니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태극기로 합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바로 그거니까요. 그날 밤 11시, 비밀 프로젝트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참여 기업과 기관 명단이 발표됐을 때 저도 놀랐어요. 삼성, SK, LG는 기본이고 현대차, 포스코, 하나까지 한국의 모든 대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 인력도 어마어마했죠.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에서 최정예 교수진과 연구원 500명이 차출됐고 해외에서 일하던 한국인 과학자 73명이 귀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전쟁이네요. 강태석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전쟁입니다. 다음 날 새벽 천안에 위치한 비밀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체육관만 한 실험실 10개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최신 장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연구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할 수 있는 시설까지 완비됐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500명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은 장관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최고의 두뇌들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걸 잊으셔야 합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팀입니다. 삼성도 LG도 없어요. 교수도 학생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연구원일 뿐입니다.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없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묘한 확신을요. 하지만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D-Day 플러스 8일. 우리에겐 아직 82일이 남아 있었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500명의 과학자가 한마음으로 뭉쳐 불가능에 도전하는 시간. 그 치열했던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D-Day 플러스 23일. 천안연구소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500명의 연구원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고 있었지만 핵심 연구진 20명은 이미 72시간째 연구소를 떠나지 않고 있었죠. 15번 실험 실패, 27번도 실패, 39번 역시 안 돼. 실패 보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10개 팀이 동시에 다른 조건으로 실험하고 있었지만 어느 팀도 99% 순도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저는 제3실험동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들, 커피잔을 붙잡고 겨우 버티는 몸들. 책임님, 이러다 누군가 쓰러질 것 같아요. 박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도 사흘째 집에 가지 못한 상태였죠.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요. 새벽 3시, 김혜랑 연구원이 실험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혜랑아. 동료들이 달려갔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극도의 피로와 탈수 증상이었죠.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녀의 손에는 실험 노트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야. 미국에서 귀국한 최정욱 박사가 폭발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셈입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럼 포기하자는 겁니까? 강태석 박사가 반박했죠. 지금 포기하면 김혜랑이 쓰러진 게 아무 의미도 없게 돼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때 막내 연구원 정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본 제품을 분석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어요. 정윤서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약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다면? 그들이 넣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뺀 걸 찾는다면? 최정욱 박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역발상. 맞아요. 너무 깨끗하게 정제해서 오히려 필요한 미량 원소까지 제거했을 수도 있어요. 새벽 4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특정 불순물을 극미량 첨가하는 방식이었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접근이었지만 우리에겐 상식을 깨야 할 때였어요. 철이온 0.001 ppm 첨가, 망간이온 0.002 ppm 투입, 구리이온은 0.0005 ppm으로 시작. 10개 팀이 각자 다른 원소를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주기율표의 거의 모든 금속 원소를 시도했죠. 새벽 5시 30분. 이것 좀 이상한데? 7번 팀의 외침에 모두가 달려갔어요. 뭔데? 망간이에요. 망간을 넣었더니 순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불순물을 넣었는데 순도가 올라간다니? 얼마나 올라갔어? 97.3에서 98.1, 98.5.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98.7%. 환호성이 터졌어요.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거였죠. 하지만 최정욱 박사는 신중했습니다. 재현이 가능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실험을 시작했어요. 30분의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결과 나왔습니다. 98.69%. 재현에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99%에는 못 미쳤죠. 오전 6시, 김혜랑이 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미쳤어? 왜 나온 거야? 망간이 핵심이라고요? 그럼 레늄도 시도해봐야 해요. 그녀는 링거 자국이 선명한 팔로 실험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혜랑아, 제발, 시연 언니, 우리에게 시간이 없잖아요. 재고가 60일 남았어요. 60일 안에 못하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나라를 위해 일하겠어요?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였어요. 네, 98.7%까지 왔습니다. 충분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최신 공정에는 최소 99.999%가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책임, 무리하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연구원들은 이미 다시 실험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84시간째. 됐어. 정말 됐다고. 김혜랑의 비명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달려갔어요. 뭐가 됐어? 망간과 레늄을 같이 넣었더니 99.1%, 99%를 넘은 거예요. 처음으로.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5-9까지 올려야 해요. 99.999%. 막막한 과제였지만 적어도 방향은 찾았어요. 저녁 6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대학생, 대학원생, 심지어 은퇴한 과학자들까지. 저희도 돕겠습니다. 데이터 정리라도 하겠습니다. 청소라도 할게요. 천안연구소는 순식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 김밥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커피를 끓였으며, 누군가는 지친 연구원들의 어깨를 주물러줬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네요. 강태석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밤 9시, 85시간째, 최정욱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조절하면서 촉매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면 그는 미친 듯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론상 99.999%가 가능해. 진짜. 계산으로는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해보자. 모든 팀이 하나가 되어 최정욱 박사의 이론을 실행에 옮겼어요. 자정 87시간째. 첫 번째 시도 99.7%, 두 번째 99.85%, 세 번째 99.91%.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벽 1시 15분, 정확히 84시간째, 99.9994%. 믿기지 않은 숫자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연구소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해냈어. 연구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84시간의 불면불휴, 수백 번의 실패, 그 모든 고통이 이 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죠. 김혜랑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쓰러졌죠. 우리가 해냈어요. 정윤서가 그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새벽 2시, 저는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하, 성공했습니다. 99.9994% 달성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강책임,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일본 도쿄. 우리의 성공 소식이 일본 정보망에 포착됐습니다. JSR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고, 그들의 첫 반응은 불가능하다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낸 데이터를 확인한 후,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84시간.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지가 응축된 시간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시간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의 성공이 곧 공장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양산이라는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D-Day 플러스 31일. 실험실에서의 기적은 현장에서 또 다른 실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6시.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홍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책임님, 지금 당장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셔야 해요. 일면 톱 기사 제목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국의 헛된 몸부림. 20년은 더 걸릴 것. 기사는 더 신랄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포토레지스트를
고등학교 화학 실험 수준이라고 조롱했고, 심지어 우리 연구원들의 사진까지 실으며 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죠. 오전 9시 화성 삼성 공장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포토레지스트로 첫 양산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였어요. 수율 61.2%입니다. 공정팀장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00개 중 39개가 불량품. 이건 재앙 수준이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패턴 균일도가 떨어져서 같은 웨이퍼 안에서도 품질 편차가 심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는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의 희망이 증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9%로 한가 임박.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반도체 신화의 종말이라는 보고서를 쏟아냈고 외국인들은 미친 듯이 매도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부회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강책임, 솔직히 말해주시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과학자로서는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현실의 숫자는 너무 잔혹했으니까요. 그때 연구소 내부에서도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일본 말대로 20년은 걸릴지도.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84시간의 기적 이후 일주일 동안 진전이 없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날 저녁 도쿄에서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경제산업성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했죠.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그들이 만든 건 포토레지스트가 아니라 포토레지스트 비슷한 무언가일 뿐이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2세대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2세대라고? 우리는 1세대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그 순간 연구소 분위기는 바닥을 쳤어요. 몇몇 연구원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밤 9시 저는 혼자 실험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공간에서 장비 소음만 윙윙거렸죠. 정말 불가능한 걸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상한 표정이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일본 놈들이 또 뭐라 했다면서? 아주머니는 걸레질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하셨는데 일본 놈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포기 안 하는 조선 사람이래.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녀는 씩 웃으며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포기하지 마. 온 국민이 믿고 있잖아. 아주머니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일본을 이기려고만 했지 우리 자신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벽 1시 저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긴급 소집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전원 집합.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충주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 충주 공장. 삼성만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반도체 기업이 각자의 전선에서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디데이 플러스 35일 새벽 3시 20분 SK하이닉스 충주 공장 지하 2층 특수실험동. 이곳은 일반 연구원들도 출입이 제한된 극비 구역이었습니다. 강혜림은 이미 72시간째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31살, 포항공대 화학공학 박사. 그녀는 평범한 연구원이 아니었죠. 15살에 과학영재로 대학에 입학했고 25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또 실패야. 또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앞에 늘어선 시험관들, 그 안에 포토레지스트는 모두 불합격이었죠. 순도 97%, 98%, 98.5%. 아무리 해도 99%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혜림 선배, 그만 좀 쉬어요. 후배 연구원 정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혜림은 거울을 봤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콘찬 눈, 사흘째 갈아입지 못한 연구복.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야 깨달았죠.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고
충주공장장이 들어왔습니다. 강 박사, 이제 그만하시죠.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불가능이라고요? 해림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공장장님, 제가 15살에 대학 갔을 때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여자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 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해낼 거예요. 공장장이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다시 들어왔죠. 그럼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굶으면 뇌가 안 돌아가잖아요. 해림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지? 온도도 맞고, 농도도 맞고, 반응 시간도 완벽한데. 새벽 4시, 그녀는 다시 실험대 앞에 섰습니다. 선배, 이번엔 뭘 바꿔볼 거예요? 압력을 올려볼 거야. 교과서에는 3기압이 최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때였습니다. 피로에 지친 해림의 손이 떨리면서 압력 조절 밸브를 반대로 돌려버린 거예요. 압력이 3기압에서 0.3기압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망했어. 정윤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 앞에서는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림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모니터의 그래프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도 지표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돼. 98.9, 99.1, 99.5. 두 사람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99.9, 99.99, 99.999, 그리고 마침내 99.9994%. 해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 앞에서 오히려 순도가 올라가다니? 선배, 우리가 해냈어요. 정윤서가 환호했지만 해림은 신중했습니다. 아직이야. 재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실험을 시작했어요. 30분 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99.9991%. 새벽 5시 43분, 해림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책임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충주공장에 도착했을 때, 해림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같았어요. 피곤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죠. 책임님,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압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야 했어요. 뭐라고?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30년간의 정설을 뒤집는 발견이었으니까요. 해림은 칠판에 미친 듯이 수식을 써내려갔어요. 저 앞에서는 분자 간 충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원하지 않는 부반응이 억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부반응의 산물이었던 거죠. 천재다운 통찰이었습니다. 오전 6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천안, 화성, 평택, 기흥, 모든 공장이 연결됐죠. 정말입니까? 저 앞에서 고순도가 가능하다고? 삼성기술임원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일본 최고 제품보다도 높은 순도야. 하지만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혹시 측정 오류는 아닐까요? 그때 해림이 나섰어요. 그럼 다른 장비로도 측정해보죠. 여기 충주공장에만 5개 회사의 측정 장비가 있어요. 1시간 동안 모든 장비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동일했어요. 강태석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에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하지만 해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가예요.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 앞 공정은 고압 설비가 필요 없어요. 전력 소비도 40% 줄어들고 안전관리 비용도 대폭 절감됩니다. 총생산 원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오후 2시 해림의 발견이 언론에 새어나갔어요. 한국, 세계 최초 저압 고순도 공정 개발, 31살 여성 과학자가 일으킨 기적. 순식간에 해림은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어요. 지금은 인터뷰할 시간이 없어요. 양산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해림과 충주공장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항상 왜 반대로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천재의 비결이군요. 천재요? 전 그냥
포기를 모르는 바보일 뿐이에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해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무서웠죠.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무릎 꿇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이 나라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제가 나라에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혜림 씨, 당신이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해낸 거죠. 다음 날 아침, 일본 JSR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저압 공정을 개발했다고? 불가능해. 그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들의 30년 독점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구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해림이 특허를 신청한 내용이었습니다. 147개 핵심 특허 동시 출원. 이제 일본이 우리 기술을 피해 가려면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충주 공장 전체가 해림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첫 양산 결과는 놀라웠어요. 수율 97.8%, 순도 99.9997%.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정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해림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선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싸운 상대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우리 안의 한계, 우리 안의 고정관념, 우리 안의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31살의 젊은 과학자가 그 모든 걸 깨부순 거였습니다. 실수에서 시작된 발견, 상식을 뒤집은 도전,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집념. 그것이 바로 충주공장의 반란이었고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전환점이었습니다. D-Day 플러스 60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30일. 각 공장의 재고 현황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성공장 포토레지스트 재고 29일분, 평택공장 불화수소 재고 31일분, 기흥공장 재고 27일분, 위험 수준 진입. 매일 아침 줄어드는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삼성 화성공장 펩17라인.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강혜림 방식으로 대량 생산한 국산 포토레지스트를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공장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만약 실패하면 라인 전체를 세척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이란 시간은 없었죠. 모든 분들 위치 확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클린룸 안에는 엔지니어 200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상황실에는 경영진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청와대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전 6시 정각, 국산 포토레지스트 투입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용기가 장비에 연결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투명한 액체가 배관을 따라 흘러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기술이 담긴 액체가요. 첫 번째 웨이퍼가 투입됐습니다. 노광 공정 시작. 자외선이 웨이퍼를 비추고 포토레지스트가 반응하기 시작했죠. 모니터에 나노미터 단위의 패턴이 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10분 후 첫 번째 결과, 패턴 선명도 98.3%. 합격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12시간 연속 가동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6시간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17번 라인 이상 감지. 비상벨이 울렸어요.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뭐가 문제야? 점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포토레지스트의 점도가 변하면 패턴이 망가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강혜림이 뛰어왔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방진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클린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분 후 그녀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어요. 온도 편차예요. 냉각 시스템을 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산 중에 온도를 바꾸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도 낮춰주세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운전팀이 움직였습니다. 30초, 1분, 2분. 점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6시간이 더 남아 있었죠. 저녁 6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시간 연속 가동 성공. 수율 98.7%. 일본산을 사용했을 때가 99%였으니 불과 0.3% 차이. 이 정도면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원가였습니다. 리터당 생산 원가 13,000원. 일본산 수입가의 35%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날 밤
축하 파티 대신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불화수소와 플로린 폴리미드도 해결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3개 소재를 모두 국산화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잖아요. 새벽 1시, 연구소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밤을 새우며 실험을 계속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역사잖아요. 박시연이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죠. 30년 후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독립한 날이라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학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D-Day 플러스 60일 아침,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빨리 대응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 같다.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29일 후면 모든 게 결판납니다. 우리가 이기든 그들이 이기든 D-Day 플러스 108일. 이날이 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정확히 108일째 되는 날, 새벽 5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발표할 내용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으니까요. 청와대 프레스센터에는 이미 새벽부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NHK, CCTV,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모두 왔죠. 300석 규모의 브리핑룸이 500명으로 가득 찼어요. 오전 9시 정각, 산업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을 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이 남달랐죠. 108일 전,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릎 꿇을 거라 확신했죠.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계에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순간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율 62%, 불화수소 71%, 플로린 폴리이미드 83%.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장관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전 세계가 숨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한국산 소재의 품질이 일본산을 넘어섰습니다. 순도 99.99998%,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렸고 곧 폭발적인 질문이 쏟아졌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일본의 반응은? 실제 양산이 가능합니까? 그때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태극기 총괄 책임자 강우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또 한 번 술렁거렸죠. 이것은 미국 인텔, 대만 TSMC, 독일 인피니온이 보낸 품질 인증서입니다. 한국산 소재가 그들의 최고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이죠.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일본 의존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죠. 3개월 내에 100% 국산화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출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도쿄에서는 일본 정부 긴급 강요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팀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회의장 분위기는 충격과 당황 그 자체였어요. 한국이 정말 62%를 달성했다고?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JSR은 3분기 매출이 35% 감소했고 이대로면 우리가 오히려 경제산업성 장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리가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대화를 180도 달라진 태도였죠. 오전 10시 도쿄 증권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JSR-23%, 시네츠 화학 -19%, 스텔라케미파 -27%, 서킷 브레이커 발동, 단 30분 만에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거예요. 반면 한국 증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12%, SK하이닉스 플러스 15%, 코스피 3,500 돌파, 역대 최고치. 점심시간, 청와대 상황실, 대통령이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강책임, 모든 연구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대통령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108일 전,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카카,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가 되자고. 오후 1시, 일본 총리 긴급 기자회견. 아베 총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108일 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수출 관리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특파원이 질문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한국은 이미 자립했는데요. 총리는 답하지 못했어요. 그 시각 베이징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한국과 전략적 소재 협력을 추진하겠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까지 한국을 인정한 거였죠. 오후 4시 브뤼셀 EU 본부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소재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다. 그들은 최고의 파트너다.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6시 서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해냈다. 함성이 울려 퍼졌죠.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 서로를 껴안는 사람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전날 연구소에 김밥을 보내주셨던 분이었죠. 젊은이, 고마워요. 일제강점기 때도 못 이긴 일본을 이제야 이겼네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 9시, 천안연구소. 모든 연구원이 모였을 때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강혜림, 박시연, 정윤서, 강태석 박사.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108일 전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84시간 불면불휴, 충주공장의 기적,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강혜림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증명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신, 그 위대함을 증명한 거예요. 박시연도 나섰죠. 108일 후에는 우리가 세계 1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밤 11시, 일본 JSR 본사,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참담했죠. 한국 없이는 우리도 못 산다. 그들이 우리 최대 고객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됐다. 아니,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 회장의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신문 일면은 한국의 승리로 도배됐습니다. 108일의 기적,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다. 한국, 불가능은 없다. 기술 독립의 새 역사. 가장 인상적인 건 일본 언론이었어요. 한국에 배워야 한다. 우리의 오만이 부른 참사. 한국의 저력을 인정할 때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며칠 후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면 철회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양국 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의 종속적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108일이 바꾼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일 관계의 근본적 구조, 그 자체가 바뀐 거였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고, 대학생들은 사인을 요청했죠. 선생님 덕분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108일. 그것은 단순히 소재를 국산화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난 시간이었고, 우리 모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108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번엔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108일이 될 거였습니다. D-Day 플러스 125일, 타이완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광고판에 한국산 포토레지스트 광고가 떠 있었거든요. 더 순수하게, 더 경제적으로 K머티리얼즈 코리아.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강 박사님, 환영합니다. TSMC 구매 담당 임원진 5명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가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다니? 다음날 오전, TSMC 본사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TSMC 구매 총괄 부사장이 직접 참석해 있었어요. 강 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소재를 전면 도입하고 싶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TSMC가 전면 도입이라고?
전체 물량의 몇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0%부터 시작해서 1년 내에 50%까지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죠.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싶으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독점은 위험하다는 걸. 그들도 108일 동안 우리를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얻었죠.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같은 시각 유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바스프 본사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우리 유럽 지사장이 전해준 정보였죠. 한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스프, 머크, 에어리퀴드. 유럽의 화학 거인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디데이 플러스 132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였죠. 강 박사님,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네.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겠다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한편 일본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고급 호텔, 일본 소재 기업 긴급 대책회의, 3분기 매출이 35% 감소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협력을 제안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공동 연구개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네츠 화학의 이메일이었어요. 108일 전 우리를 무시했던 바로 그 회사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오후 4시 청와대 화상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 회의였어요. 강 박사, 해외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카카.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대통령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은 공유하되 핵심은 지킨다. 시장은 확대하되 주도권은 잃지 않는다. 현명한 전략이었죠. 그날 저녁 삼성과 LG가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소재기술연합체 K머티리얼즈 설립. 경쟁사였던 그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더 큰 적, 아니 더 큰 시장을 향해. 일주일 후 첫 수출 물량이 출하됐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한국산 포토레지스트를 실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연구원들이 환호했어요. 우리가 수출한다. 진짜 수출한다고. 박시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거예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정상화하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현재 서울 강남 K머티리얼즈 본사 40층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5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림 전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네. 그 31살 엔지니어는 이제 글로벌 기업의 전무가 되어 있었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34%, 매출 7조 원 돌파.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었어요. 5년 전 제로에서 시작한 기업이 이제는 세계 2위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JSR과 차세대 소재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시장을 독점하려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시장을 키우고 있었죠. 오후 2시 천안연구소. 5년 전 그 긴박했던 연구소는 이제 글로벌 R&D 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책임님, 아니 이제 부사장님, 박시연. 이제는 수석연구원이 된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냥 책임님이라고 불러요. 편하게. 연구소를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8일의 전쟁터였던 이곳이 이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드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인도에서 연수 온 연구원들이에요. 저기는 독일 팀이고요. 일본에서도 20명이 와 있어요. 세계가 한국에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한국 청년들의 자신감이었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대학생이 연구소 견학 중에 한 말이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 선배님들이 증명하셨잖아요. 맞았어요. 우리가 증명한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저녁 7시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프로젝트 팀원들과 5주년 기념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쳤었죠. 강태석 박사. 이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정정한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84시간 불면불휴라니.
그래도 해냈잖아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다리를 건너며 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우리는 막막했죠. 92.1%라는 의존도 앞에서 무력했고, 일본의 조롱에 분노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차 안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바로 108일간의 반도체 전쟁, 그 생생한 기록입니다. 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승리를 목격했으며 이제는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92.1%의 의존도가 0%가 될 수 없다고 누가 말했나요? 30년의 기술 격차를 108일 만에 따라잡을 수 없다고 누가 단언했나요?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K머티리얼즈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룬 상징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증거이며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희망의 등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정신력이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자존심, 포기를 모르는 끈기,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는 연대의 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우리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들은 108일을 교과서에서 배우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정신을 배우는 거겠죠?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용기, 불가능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언젠가 또 다른 위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108일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 번 해냈다면 또 해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제품이 아니라 자신감을, 승리가 아니라 가능성을 남긴 것이죠. 대한민국 파이팅! 지금까지 108일간의 반도체 전쟁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뤄낸 기술 독립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